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산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미래 검사 출신에 맡겨선 안 된다. 이재명에 승리할 수 있는 안철수를 선택해달라. 대통령 4년 중인제 추진하겠다. 윤석열과 단일화, 깊은 반성과 사과한다라고 밝혔던데 검사 출신에 맡겨선 안 된다는 약간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유 정말 공격할 거 되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기 때문에. 근데 검사는 다 비슷합니까?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할 수 그 의사 출신이니까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정 갈등에서 일부 전공의들 파업하고 막 이럴 때 아니 뭐 의사들이 그 환자들 생명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코로나 때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직업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당신은 언론인이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뭐 하면 안 돼라든가 뭐 당신은 군인 출신이니까 뭐 경찰 출신이니까 뭐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낡고 그다음에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방식이어서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이에 의해서 그럼 뭐 60살 이상 된 사람은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70살 된 이상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무려 네 번이나 그 대선 후보에 나오셨던 분이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그 네 번 그걸 볼 때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 교체를 얘기하세요. 저는 보기에 아니 본인이 교체해야 될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시대 교체를 얘기하시나. 이미 흘러간 물이라고 그 여겨지는데 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그 저희 당으로서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셔서 그래서 좋은 경선하시고 누가 되든 간에 함께 힘합쳐서 우리 저 막강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싸우려면 힘이 너무 들 테니까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에서부터 싸우세요. 거기를 넘어야 허들을 넘어야 이재명 대표 앞에 올 것 같고 일단 제가 봐서는 이제 민주당의 뭐 조기 대선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안에 정말 많은 후보들의 뭐라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13명 얘기도 하다가 지금 20명 가까이 그러니까요. 뭐 수명 뭐 이정현 뭐 전 의원도 뭐 출마를 할 정도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각 지자체장도 거의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출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본인 입으로 내가 역할을 했다라고 했으면 무슨 면목으로 나와요. 그냥 정치인으로 반성해야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제가 봐서는 정치적 존재감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출마를 하는 거는 정치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되 저는 보면 안철수 의원은 그냥 딱 하나의 본인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악역 전문 배우처럼 단일화 전문 정치인. 무슨 선거만 나가면 뭘 하다가 다 단일화 그것만 해먹고 자기의 정치의 이득만 취하고 또 빠지고 다시 또 출마하고 또 단일화 여건이 펴면 본인의 정치 기득을 취하고 또 빠지고 이런 식의 정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만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출마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의원이 출마 선언 마친 뒤에 막 윤상현 의원이 와서 막 껴안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행보가 보폭이 넓네요. 윤상현 의원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무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목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한다고 오전에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말께 할까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 관저에서 퇴거한다면서요. 네, 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 또 겹치고 그러면 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겠지만 하여튼 10일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국회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국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계엄에 의해서 그 굉장히 침탈됐던 공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헌법 질서를 위해서 지켜나가야 될 공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회 본관 앞에서 이게 소통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자들을 놓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로텐드홀 같은 거는 의원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좀 다른 의미고 하지만 국회라는 상징적인 건물 앞에서 그 계단 앞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행사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은 밋밋했어요. 국민이 먼저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침묵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0일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본관 앞에서 또 비를 맞으면서 또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모르겠으나 4월 10일 돌이켜보면 이게 지난 총선 일과 같은 날짜 아닙니까? 22대 총선이 4월 10일이었으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던 2조 심판이 먹히지 않았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출사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논평할 건 없으나 아무튼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들과 차별되지 않는 메시지는 다 뭐 고만고만할 것이다. 비가 오면 비 맞아야죠 뭐. 지금 보니까 선거 사무실 여의도 국회 앞 대합 빌딩에 예, 차렸다. 뭐 여러분이 이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장관도 거기 대합 빌딩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4명이 선거 사무실을 거기다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만큼 유명한 명당인가요? 아니 뭐 여러 번 거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맞아요. 옛날에 거기 네. 있었던 네, 걸로 네. 기억하고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어요. 문재인 뭐 여러분들이 거기 거쳤는데 아이 그게 무슨 뭐 풍순이 뭐냐 하는 것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그 공간이 이용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대합 빌딩에 그 정도 후보군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냥 국민의힘 당사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치열한 거긴 한데 이제 오가면서 계속 만나겠어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남이 기대가 돼요. 얼마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날석에 비판했어요. 뭐 얼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A 취급하면서 뭐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또 뭐 내가 한동훈 제거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의 조우 참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학살한 박용진 의원도 불러서 밥을 뭐 사주면서 뭐 등 두드리고 이러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과거에 서로 무슨 공격을 했든 그게 뭐가 그렇게 더구나 박용진과 그 이재명 관계에 비하면 홍준표와 뭐 한동훈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싶어요. 과연 그럴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뭐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홍준표 대표가 이 어린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하실 것 같아서 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뭐 혹시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의도에 사무실 마련하고 대선 출마 준비 본격 나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조건 출마할 거라고 봤던 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유탄 세게 맞았죠.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 정치인이 대부분 여러 가지로 위기를 처할 때는 돌파구로 출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에 더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뭐 출마를 저는 뭐 저울질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정도의 숨고르기라고 봐서 저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기에 뭐 1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조롱받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걱정은 좀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세웠고 관리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친윤색채가 진하더라고요. 친윤 색채가 아니라 반한 색채가 반한 강하다. 색채.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한이죠. 음.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사람들로 보여 있잖아요. 예. 좀 그렇게 봤을 때는 지도부의 전체적인 입장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일으켰어요.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마 황우려 그 전 대표님은 뭐 그 상당히 무색무취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공천 관리위원들 그 선관위원들을 보면은 굉장히 찐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거나 반한이다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요.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용주 그 소장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도부의 뜻이라면 그건 불공정 뭘까 그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뭐 아마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그 대표 경선 때도 제가 봤는데 별 의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몇몇 사람이 뭐 쪼물딱 한다고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대한 흐름 그 정치인들을 띄우기도 하고 침몰시키기도 하는 그 민심의 바다는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공정하게 룰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당인데 뭐 당이 제대로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저도 김종인 최고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그 당내에 여러 가지 민심을 뭐 어떻게 뭐 몇몇 선관위원장이나 지도부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보는 게 조기단이 짧아요. 짧죠. 길어야 20일, 22일, 21일 뭐 그 정도 되는데 지난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를 했던 기간하고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아까 쪼물딱 하는데 지도부에서 만들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딱 칸막이를 쳐버리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후보들은 못하게 다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만 아니면 되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의견을 선관위의 구성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좀 행간을 좀 읽었다 그런 그 얘기는 말씀을 뭐 우린 저도대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내세워도 된다.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 결국 뭐 우리는 패족이다. 그런 얘기들이 과연 우리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지 그건 지켜보도록 해야죠. 지금 당내 경선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자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배격했다. 시간을 들이면 알아서 할 거다. 더 이상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정강훈 씨 말하고 다 연결돼야 돼요. 아, 윤상현 의원이 누가 가까워요 지금? 정강훈 씨가 가깝잖아요. 거기 이제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정강훈 씨가 뭐라 했어요? 국민의힘 해체하고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신당 창당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그 신당 창당 부분들이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기점으로 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럴 바에 국민의힘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뭔가 우리가 내란에 대한 우리가 파면을 한번 뒤집어 보자 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맥락들이 저는 읽혀요. 그런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그런 거는 뭐 얘기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참 우습습니다. 아니 4월 4일 날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내란 행위로 규정지어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머지않아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 분들이 계속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후보로 추대를 하자, 김건희 여사를 뭐 추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마 99%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믿고 그다음에 의지했던 어떤 존재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을 때 허망함,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치의 주류가 된다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마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처음에 재판관들이 판단을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상식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뭐 지금 가짜 뉴스와 그런 헛소문들이 퍼지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시간 좀 지나 나가면 정상적인 질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당초는 내일 관저를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가 지금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11일 날 갔다. 11일에 이제 일주일 만에, 파면 이후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한다고 하고 오늘부터 짐을 좀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직원들에게 위탁 분양하는 중이다. 뭐 이런 관계자 발언도 인용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윤석열이 두 부부의 이 행태를 보면 너무나 모렴치하고 양심조차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에서 파면이 됐으면 하루 이틀 상간에 옮겨야지요. 매몰찬 게 아니라 한 뭐 2, 3일 상간 이삿짐도 정리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요, 집을 계약이 종료돼서 빼게 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해도. 직을 잃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11마리든 12마리든 어떤 반려견이나 묘에 대한 거취를 확인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나, 그건 본인들 사정이잖아요. 개인사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그 방법들을 빠른 시일 안에 모색해서 해야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국민 세금으로 왜 4월 4일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관저 사용을 왜 내야 되죠? 국민들은? 그조차도 아까워요.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울 겁니다. 파면당한 내란행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도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본인들 용산으로 옮기는데 청와대 국민연대 개방해야 되니까 바로 빼라. 하루도 용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본인들은 4월 4일로 파면당하고 한 2, 3일 상간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금요일 날 나간다고요? 그게 이유가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기르던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분양 때문에 국민 세금을 지금, 그거 본인들이 부담하세요. 관저 그 넓은 데 사용하면 웬만한 호텔방 하루에 2천만 원짜리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기간이다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도 나와요. 사실 4일 저녁에 그 탄핵 심판 대리인단 변호사들 불러서 만찬 가지면서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또 뭐 그 나경원 의원도 관저에서 차담 가졌다고 하고 윤상현 의원도 관저 가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는데 짐 싸느라 시간이 걸린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이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내릴지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또 그쪽에서는 파면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빨리 나가야죠. 뭐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는데 그 며칠 상관으로 일주일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정도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저는 조금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반려견들을 가지고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입양을 막 하시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려견들을 무슨 또 딴 데 보낸다, 뭐 한다, 뭐 사료값이 어떻다 그래갖고 파양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길거리에 하던 불쌍한 뭐 반려견을 입양을 해. 그래서 뭐 그게 마치 엄청난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됐다가 또 나갈 때는 다 분양을 딴 데다 파양을 해야 되고 10여 마리를 누가 키우겠어요. 그거 한 사람이 동물병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럼 또 분명히 밑에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도 말고 이런 거 보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국민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게 본인들이 할 때는 해도 가혹하게도 괜찮고 본인들에게는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 분노스러워요. 제가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나가실 때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간 단위로 쫓았어요. 12시 0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끝나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의 인수위와 정부였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좋아서 나갑니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서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한 2, 3일 이사짐 싸라. 준 거예요. 근데 말씀한 대로 관저의 정치인들 불러서 만찬하고 본인 안방입니까? 대한민국이 엄연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입니다.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3일 정도는 인정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로 금요일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스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하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너무 과하게 한 거죠. 그거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인데 어쨌든 어떤 일정 특정 부분에서 그 국민들 대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글쎄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렇게까지는 건 너무 심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참 뭐랄까 참 협량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식의 상대방에 대한 무관용 일변도의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속상한 게 당시에 이 무관용 태도에 대해서 저도 그랬어요. 야박하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해야 된다는 이유인데 그 하루 이틀 늦게 개방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약이니까 지켜야 된다. 본인 공약을 얼마나 많이 깼어요. 근데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공공식까지 나가라 하고 호텔에서 있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런 정부였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무슨 관절은 무슨 자기들 파면당해서 있는데 놀이터처럼 쓰고 있어서 이거는 저는 금요일 관저 나오는 부분들은 저기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겠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